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김현승의 눈물이었죠. 예, 김현승의 눈물을 수업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정지용의 유리창 1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 얘기 잠깐 하죠. 다른 색깔로 바꿀게요. 아니다, 계속하죠. 주제는 제재 플러스 how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 김현승의 눈물과 정지용의 유리창은요, 제재가 같습니다. 제재가 같아요. 뭐였냐? 자식의 죽음이에요. 김현승의 눈물도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지용의 유리창도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현승의 눈물은 어쨌느냐?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려고, 종교적으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정지용의 유리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알아볼 내용입니다. 지우겠습니다. 깔끔하죠? 네. 바로 갑시다. 제가 저번 시간에 작품은 제목부터 읽으라고 그랬어요. 유리창입니다. 근데 유리창 뒤에 1이 있죠? 이건 오타가 아닙니다. 유리창 1이 있다는 거는 왠지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유리창 2도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 인터넷에 나무위키에서요, 정지용의 유리창을 찾아보시면은 유리창 1도 나와 있고 유리창 2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리창 2는 별로 문학 시간에 안 다뤄요. 1번만 실컷 다룹니다. 자, 유리창 1번 가볍게 가죠.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아른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원 날개를 파닥거린다. 여기서 유리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리가 맞습니다. 글래스. 전 영어는 잘 못합니다. 그 글래스입니다. 자, 우리가 유리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유리는 어떻습니까? 맨 첫 번째로요, 투명하죠. 너무 뻔한 소리지만 그렇습니다. 투명하죠. 투명하기 때문에요, 화자와 대상, 이렇게 해봅시다. 화자와 대상, 여기서는 아마 대상이 죽은 아이가 되겠죠. 화자와 대상을 연결, 소통시킬 수 있는 특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에 유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화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대상인 죽은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죽은 아이라고 대뜸 이렇게 천년부터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제재가 무엇인지를 이미 살펴봤기 때문입니다. 제재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식을 잃은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상이 죽은 아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maybe,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화자와 대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리라고 하는 것이 투명하기 때문에 화자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죽은 아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 소통될 수 있는 거죠. 자, 반면 유리는요, 투명하지만 엄연히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기 때문에 화자와 대상을 끊어놓는다고 하는 거죠. 단절시키는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자가 대상으로 가고 싶지만 유리에 막혀서 갈 수가 없죠. 자, 요약하겠습니다. 유리의 투명한 성격으로 인해서 화자와 대상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가 막혀있다라고 하는 성격 때문에 화자와 대상이 단절된다고 하는 특성도 있지요. 우리는 이것을 두고서 굉장히 있어 보이게, 특히 국문과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있어 보이게 설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시느냐? 유리는 화자와 대상을 연결하는 동시에 단절시키는 뭐다? 매개물이다. 매개체다. 이런 식으로 좀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유리라고 하는 것이 투명하다는 성질도 가지고 있는 반면 막혀있는 성질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로 인해서 연결 소통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절되는 것인지를 파악하실 수 있으시면 그걸로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두고 매개물, 매개체라고 하는구나. 유리 같은 것을 두고서 매개물, 매개체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를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아른거린다. 유리에 어른거리는데요. 그것이 차고 슬픈 것이랍니다. 이 차고 슬픈 것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시가 쓰여진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식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화자가 슬픔에 겨워가지고 유리창에 붙어서 만든 입김 자국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죽은 아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여기다가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충분히 개연성 있게 설명할 수 있을 때 저는 maybe를 씁니다. 그래서 아마 화자가 유리창에 붙어서 만든 입긴 자국일 거고, 그러한 것이 차고 슬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봤을 때 이것은 아마도 죽은 아이의 모습이 아닐까, 죽은 자기 자식의 모습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제가 써드릴게요. 죽은 아이의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자식을 잃은 슬픔을 주제로 시를 썼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드는 양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여기서 양언 날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양언 날개는요, 아마도 입김 자국이 입김입니다. 입김 자국이 흐려지면서 날개처럼 보인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거를 조금 더 해석해 본다면은 죽은 아이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좀 슬프죠? 죽은 아이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 등에 날개를 지고 있는.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여기 이제 날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죽었으니까 울고 있고. 이런 게 아닌가. 좀 슬프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식을 잃은 슬픔을 주제로 시를 썼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에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이 부분은요, 교과서에서는 해석을 되게 거창하게 해놨어요. 교사용 지도서에서 좀 거창하게 해놨는데 딱히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사용 지도서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내신 시험용으로 그냥 내신 시험에서는 국문과 교수님들께서는 이렇게 보고 계시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시고요. 이것을 보고서 다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각자 생각해 보시고, 저는 박명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에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를 두고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과서에서는요, 아이를 선명하게 보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안타까움,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잘 공감을 못 가지겠어요. 잘 공감이 안 가요. 그리고 이 다음 줄에 대해서는요. 아이를 보지 못하는 허탈감을 파도의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에서는요. 눈물이 고인 눈에 별처럼 빛나는 아이의 모습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은 가지 않지만 이건 시험용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신 시험용으로는 요거를 활용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활용하겠죠. 자, 한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저는 그거를 존중하고 싶습니다. 저는 박롱래는 이 부분을 읽고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말해서 이건 내신 시험용이 아닙니다. 내신 시험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의 해석입니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는요, 말 그대로 지우고 보고 또 지우고 또 보는 거죠. 보는데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힌답니다. 창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밤이죠. 밤이니까 새까만 거예요. 시커먼 건데 그냥 이 밤이 파도처럼 보였다는 거죠. 파도처럼 밀려갔다가 파도처럼 밀려나갔다가 밀려 들어오는 걸로 그냥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표현을 하지 않고 최대한 간단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새까만 밤에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다가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바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밤이잖아요? 밤이면 뭐가 있겠어요? 별이 있겠죠? 별이 떠 있을 거 아니에요? 별이 이렇게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별이 이렇게 떠 있는데 이제 지금 여기는 유리잖아요. 유리니까 물이 이렇게 흐를 거라고. 이렇게 흐를 거라고. 흐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와서 별이 있는 곳에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지나가면 요 부분을 보는 순간 별이 물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물 먹은 별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해석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시를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는데 굉장히 복잡한 어떤 사상적인 거를 쓰기보다는 단순하게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해석을 할 때도 최대한 단순하게 해석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이 해석이 좋은지 혹은 여러분들의 해석이 좋은지 그 해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단지 그냥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 내신 시험용으로는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기보다는 내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조금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다. 예,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사실 이거예요.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외로운 것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의 감정이고 황홀하다는 것은 플러스의 감정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의 상반된 의미를 지닌 어휘를 이렇게 결합했을 때 혹은 병렬로 배치시켰다라는 의미에서 병치시켰을 때요, 이거를 모순 형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순 형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어떤 국문과 교수님들의 의견에 따라서는 이거를 역설법, 좀 이쁘게 써드릴게요. 역설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요 부분이 중요해요. 자, 한편 고은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를 통해서 아들의 죽음을 유추할 수 있죠. 아들이 죽은 원인 유추가 가능하죠. 뭐였을까요? 아마도 폐결핵이었을 겁니다. 폐혈관이 찢어졌다면서요. 폐결핵이었던 것 같아요. 자,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날아갔구나. 이런 영탄법이 쓰였습니다. 영탄법이 사용됐어요. 이러한 영탄법을 통해서요, 화자의 감정을 집약적으로 제시한다. 이거는 집약적이라는 건 집합적으로 이렇게 좀 쫙 모아서 제시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이 정주영의 유리창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필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고 하는 이 표현법이 보통 중요하다고 여겨지죠. 그리고 유리에서의 어떤 그 매개체적인 성격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시의 제재는 뭐였습니까? 자식을 잃은 슬픔이었죠. 자식을 잃은 슬픔을 무엇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유리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제는 뭘까요? 자식을 잃은 슬픔을 제재로 해가지고요. 슬픔을 어쩌고 있습니까? 표현하고 있죠. 요게 제재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게 하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극도로 차분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지막 년을 제외하고서는 극도로 차분한 어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슬픔을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절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로 시각적인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정주영의 유리창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김현승의 눈물하고요, 정주영의 유리창하고요, 공통적으로 제재는 자식의 죽음이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김현승의 눈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극복을 하고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승화를 했었어요. 정주영의 유리창은 어쨌습니까? 그냥 표현을 했죠. 어떻게? 감정을 극도로 절제해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교과서에서 김현승의 눈물을 제시한 다음에 정주영의 유리창을 제시한 게 그냥 우연스럽게 제시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김현승의 눈물과 정주영의 유리창 모두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종교적으로 승화를 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감정을 극도로 절제하면서 표현해내고 있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현승의 눈물과 정주영의 유리창을 보고 공통점은 이러한 것이 있고 차이점은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국어에서는요, 보통 상호 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